김관진이 석방된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항변이나 소명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느끼는 거네요. 역사는 반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진짜 이제는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이렇게 가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예요. 사실 웬만한 증거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번에 판단한 판사가 우병우랑 어떤 지인이기 때문에 우병우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우병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군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치 조직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사실 김관진이 구속되면서 변호사들이나 이게 민주사회 변호사 민변에서 그 기대했던 거는 제보였어요.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동안 김관진을 중심으로 했던 눈에 사조직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는데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런데 김관진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세력들이 입막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만 하나 죽으면 됐지 다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했던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런 그 다시 석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알못의 입장에서 오늘 뉴스를 보면 법알못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전병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관진은 풀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중에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에 검찰이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김관진은 지금 확실한 증거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김관진이 1일 보고서에 나온 거에 V자로 체크를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V를 체크했고 자기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받은 건데 그렇게까지 봐주면서 전병헌은 왜 제3자 뇌물죄니 뭐 전병헌은 똑같이 무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의 민정수석 유명정 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같은 법 조항을 놓고도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법 조항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판사 자체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언론인도 마찬가지.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국회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언론이나 법원 같은 데는 정치색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누구나 이쪽 사람이 말하는 거 판결 내리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믿거든요. 완전 파격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푸른 나무님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마디만 거기 뭐 네. 첨언 좀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구속한 건은요. 요건 명확하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정치인 수사고 정치인 범죄고 요건 정치적인 사안이야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김관진 건은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요건 법률적인 문제야. 법률의 조항의 문제야라고 그리고 증거 능력을 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판사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 조항으로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법 조항으로 따져야 돼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병헌 수석관은 검사와 판사가 모두 공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개입되는 느낌.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설명하진 않죠. 근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정치적이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최근에 일종의 공약 같은 거죠. 대법원장이 되면 뭐를 할 거다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답니다. 사실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1심을 하는 판사의 대장이
2심의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1심과 2심을 그 기준 자체를 1심은 하급기관, 2심은 조금 더 높은 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논리가. 그래서 1심에서 대장이었다가 2심의 부장판사로 가요. 대장도 아니에요. 부장판사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이란 사법부의 전체적인 조직에서 볼 때는 조직 관리가 쉬워요. 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승진을 시켜주면 내 말 잘 듣는 애들 승진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진 자체가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조직 관리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승태 때는 보면은 그 승진을 자기 사람들로 하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법원 행정처.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법원은 각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법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네. 그럼 고등법원에는 각 지방에도 고등법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아, 그러면은 대법원만 서울에 있고, 그렇죠. 아니 아. 그 고등법원이 각 지방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쪽 같으면, 그러니까 호남 쪽 같으면 광주에 하나. 네. 아. 거기 제주도까지 포함돼요. 이제 광역, 그렇죠. 광역으로 가죠. 아. 그리고 광역도 좀 큰 광역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게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우리 사법부 적폐 중에 하나인데, 언어를 고등법원이라는 거, 고등경찰, 뭐, 고등검찰, 그랬었어요. 그렇죠. 일본 아니, 애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지방법원도요, 중딩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법적인 언어로, 우리 사법부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1심법원, 2심법원, 광주 지역 1심법원, 그 다음에 뭐, 호남권역 2심법원, 이렇게 쓰면 돼요, 말을. 그래서,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승진해서 그게 줄 세우기, 계단식 승진 시스템을 가자는 게 아니고 1심 법원은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2심 법원은 2심 법원 역할을 하는 평생 동안 거기에서 짱 박혀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쉽고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1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위 직급이 아니라 치열하게 맨 처음 그 피고나 피고인, 원고나 원고인과의 그 다툼이 벌어지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여서 이게 유무죄를 가려내는 역할을 맨 처음 해라. 좀 구멍이 큰 채 같은 역할을 해라. 라는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그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의 조직에서의 적폐청산이 좀 깝깝한 게 뭐냐면은,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오면 양승태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사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제일 큰 거 확실히 포기할 포기하는 수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은 이걸 갖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니들 민주화 한다며. 그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식명열? 그런 식의 네. 판결까지는 아니죠. 구속 적부심이.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 심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윗선을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정권의 의도에 맞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내 권력 내려놓기와 진짜 민주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내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용해 먹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의 시스템은요. 대놓고 얘기하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부분 제외하고 나면 양승태까지 이어나왔던 줄 세우기의 줄 그 라인에 다 서 있는 판사들이에요. 과거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줄 쭉 서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심 법원, 1심 법원까지 맨 마지막까지 이게 줄이 쭉 서져 있어요. 조직 체계가. 그러니까 그 줄도 이제 사법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적폐라고 느끼는 게 파견지를 보고 성적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 성적, 안 그러면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 배정되고 어디 이 코스가 있더라고요. 성적 등급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있죠. 누군가 성적 등급을 매기는 조직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그 성적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연수원 성적으로 자기 인생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서열화라는 개념이 너무 공고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앤다는 건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지방법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 잘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런 예. 개념이.
근데 이제 이게 뺑뺑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에서만 노는 거야. 맞아요. 올라갈 일이 없어지는 거고 예. 고등법원 판사들은 순환 보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승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전문성 맞습니다. 영역을 예.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중에서 정말 주요 요직에 가야 될 사람들만 뽑아 올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중에 딱 하나는 바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약간 좀 사실상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명예직에 가까워서 대법관 노리고 막 하는 사람들 몇 사람 빼고는 없어요. 엘리트들만 뭐 사법고시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으로 간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가지고 계속 출세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법원에 대법관 간다. 이런 거는 약간 로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법원 니들은 거기서 그냥 근무해. 그런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건 다시 오늘 이야기 원점으로 좀 돌아오면 문제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배심원 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판사의 인권 문제이거든요. 알고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비님이 오늘 나오셨다면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해야 된다고. 네. 기소 배심제. 음. 법원에 가면은 배심원들이 직접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물론 거기에 적폐도 있기는 해요. 옛날에 그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배심원제가 좀 악용되는 예, 측면이 있지. 배심원들한테 작업을 했다고 의심을 받죠. 실제로는 근데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네. 다수 대중이 시각을 갖고 판단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사실 담당자가 아니라 당번제가 돼야 되죠. 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되는 것 자체가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라잖아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쳐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판사면 다 같은 판사인데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가장 그 공평성 시스템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자리 잡아야지 그걸 왜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맡기냐고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요, 사실은 가장 좋은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냐면,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풀을 만들어요. 전담 부서.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판사들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당번제를 하면은요, 그 당번제를 피해서 청구를 해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청구하면 이건 100% 나와. 그럼 그 사람을 피하거든요. 청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0명이건 20명이건 있는 인재풀에서 누군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재척 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과 고향이 같다. 그 사람 변호사와 고향이 같다. 연수원 동기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겹쳐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하면 돼요. 컴퓨터로.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작위로 가는 겁니다. 랜덤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면 말썽 생길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뒷손 탈 일도 없어요. 그럼 아주 공평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안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 시기, 저는 뭐 문재인 정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라가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적폐가 쌓여있을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 요구가 없다는 게 참 불편한 이야기고요.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바꾸고 내고 나서 재부팅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인데 마침 이상한 판결들을 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김관진이 이제 풀려났으니 이명박 수사하기도 힘들어졌겠네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 기회에 그렇다면 사법부 너희들도 수술해 줄게. 이렇게 돼야죠. 예. 이국종 교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분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김관진이 석방된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항변이나 소명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느끼는 거네요. 역사는 반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진짜 이제는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이렇게 가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예요. 사실 웬만한 증거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판단한 판사가 우병우랑 어떤 지인이기 때문에 우병우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우병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군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치 조직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사실 김관진이 구속되면서 변호사들이나 이게 민주사회 변호사 민변에서 그 기대했던 거는 제보였어요.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동안 이걸 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부위를 체크했고 자기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받은 건데 그렇게까지 봐주면서 전병헌은 왜 제3자 뇌물죄니 뭐 전병헌도 똑같이 무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의 민정수석 유명종 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같은 법 조항을 놓고도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법 조항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판사 자체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언론인도 마찬가지.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국회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언론이나 법원 같은 데는 정치색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누구나 이쪽 사람이 말하는 거, 판결 내리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믿거든요. 완전 파격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푸른 나무님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마디만 거기 뭐 네. 첨언 좀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구속한 건은요. 요건 명확하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정치인 수사고 정치인 범죄고 요건 정치적인 사안이야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김관진 건은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요건 법률적인 문제야. 법률의 조항의 문제야라고 그리고 증거 능력을 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판사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 조항으로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법 조항으로 따져야 돼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병헌 수석관은 검사와 판사가 모두 공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개입돼. 김관진을 중심으로 했던 눈에 사조직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는데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런데 김관진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세력들이 또 입막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만 하나 죽으면 됐지 다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 했던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런 그 다시 석방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알못의 입장에서 오늘 뉴스를 보면 법알못 좋은 편이에요. 전병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관진은 풀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중에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에 검찰이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김관진은 지금 확실한 증거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김관진이 1일 보고서에 나온 거에 V자로 체크를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되는 느낌.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설명하진 않죠. 근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정치적이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최근에 일종의 공약 같은 거죠. 대법원장이 되면 뭐를 할 거다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답니다. 사실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1심을 하는 판사의 대장이 2심의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1심과 2심을 그 기준 자체를 1심은 하급 기관, 2심은 조금 더 높은 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논리가. 그래서 1심에서 대장이었다가 2심의 부장판사로 가요. 대장도 아니에요. 부장판사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이란 사법부의 전체적인 조직에서 볼 때는 조직 관리가 쉬워요. 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승진을 시켜주면 내 말 잘 듣는 애들 승진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진 자체가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승진이라는 개념이